안녕하세요. 항상 여기 나오는 글을 보고 정말 이런 일이 있긴 있구나라고 생각만 하다가 내가 겪은 일도 한번 올려나 보자 싶은 마음으로 글을 쓰게 되었어요. 저는 잠실에 사는 주부입니다. 남편과 토끼 같은 아들을 두고 살아가고 있죠. 저희는 이제서야 조금 심적으로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동안 저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지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22살 물류센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대학교를 다니며 방학 동안 바짝 돈을 벌자 하고 생각한 아르바이트였어요. 여자가 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아르바이트였지만 시급을 다른 곳보다 많이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일했죠. 그렇게 물류센터에서 일을 하며 알게 된 윗선님과 친해지게 되었어요. 일적으로가 아닌 사적으로 친해지게 되자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당연한 수순처럼 지내게 되었어요. 생각보다 씩씩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여자인 제가 하기 힘든 일들도 마다 않고 도와주던 선배였죠. 회사에서도 착실하고 성실하다고 칭찬이 자자했고요. 그런 선임에게 호기심이 생길 무렵이었네요. 어느 날은 일하다 말고 선임이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였어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지 별로 놀래지도 않더라고요. 전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뒤따라 나가보았죠. 뒤따라 나간 곳에서는 멋이 잔뜩 들은 어떤 중년의 여성분이 선임을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 때문에 선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어요. 엄마라고 하던데 전혀 엄마 같지 않은 모습, 그리고 약간 지쳐 보이는 선임의 모습까지 이상했죠. 너, 왜 이번에 돈 안 붙이니? 내가 꼭 너 일하는데 찾아와야 해? 아니, 약속된 날짜에 돈을 붙여야 할 거 아니야? 아, 이번 달엔 저도 모자라요. 지금 있는 돈 이 정도 있는데, 이 정도만 먼저 드릴게요. 그리고 회사엔 오지 마시라니까요. 네가 돈을 제때 붙였으면 내가 이러겠어? 지혜비 닮아서 답답해 정말.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알아서 있는 돈 붙이고 다음 달은 시간 약속 어기지 말고 붙여. 알겠어? 안 그러면 내가 또 여기까지 와야 하잖니. 알겠니? 회사에 그만 찾아와요. 빚쟁이도 아니고 나한테 돈 맡겨놨어요? 생활비 줬으면 됐지. 사사건건 돈 달라고 내가 언제까지 엄마한테 이렇게 끌려다녀야 되냐고요. 엄마도 이제 정신 좀 차리고 살아 제발. 이상한 옴팡이들이나 만나고 다니지 말고. 뭐? 이게 어디서 말대답이야? 요즘 돈 좀 번다 이거지? 아주 엄마를 우습게 하네. 너 내가 네 아빠 죽고 혹 붙이고 얼마나 살기 어려우는 줄 알아? 그런 고마움은 모를 망정 그깟 돈 몇 푼 달랬다고 엄마한테 눈을 부라려? 아이고 억울해. 아, 알았으니까 그만해. 통장으로 넣어 드릴게요. 그만 가세요. 이제 저 일해야 해요. 그리고 찾아오지는 마요 이제. 사나운 중년 여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선임은 뒤돌아 회사로 들어왔어요. 어찌나 그 모습이 작아 보이던지 모든 걸 헤아릴 순 없었지만 확실한 것은 가정 형편이 정말 좋지 않다는 것쯤은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항상 저를 알려준 선배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 중년 여성 앞에서는 작아지더라고요. 뭔가 모르게 계속 그 모습이 저에겐 신경이 쓰였네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 저희는 더욱더 가깝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가깝게 지내고 난 후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죠.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는 것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랑 단둘이 살았던 나날들, 어머님의 남성 편협과 도박으로 인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 그리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아 대학 진학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고민,
지금은 꼭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 등 많은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렇게 오빠 동생으로 좋게 지내던 감정이 사랑으로 싹트기 시작했죠. 저는 방학에만 바짝 아르바이트를 했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공부를 했던 학생이었는데요. 그때 당시 남자친구도 대학을 너무 가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이 쓰였네요. 그때 당시엔 남자친구를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 있었지만 지금은 저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는 없었어요. 전 열심히 학교 생활, 남자친구는 계속 일을 하며 사랑을 키워나가고 있을 무렵 전 졸업을 하였고 드디어 취직을 하였어요. 연애 기간이 2년 정도 되어 남자친구와 여러 계절을 사귀다 보니 전 남자친구에게 좀 더 큰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불우한 환경에서도 열심히 살아나가려는 모습, 이 사람이면 책임감이 있으니 충분히 가정을 착실히 지킬 것 같다는 믿음 말이에요. 전 취업을 하고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단칼에 거절했지만요. 거절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미안해. 넌 나랑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야. 그때 회사에 왔던 우리 엄마 봤지? 날 그냥 돈줄로 봐. 나랑 결혼하면 너도 우리 엄마랑 엮여야 할 텐데 내가 어떻게 널 그 길로 끌어들이겠어. 못 들은 걸로 할게. 미안하다. 네가 싫어서 그런 건 아니야. 고작 그 이유야? 그럼 평생 이렇게 물류창고에서 일하면서 돈 벌어서 갖다 바치는 그런 삶을 평생 살 거야? 사람이 더 나아지려면 한 단계씩 도전하는 것도 있어야지. 어떻게 평생 이렇게 안주하고 살려고 해? 내가 정말 사람 잘못 봤다. 내가 안 해봤겠어? 좀 다르게 살아보고 싶어서 공부만 했어. 학교도 가려 하고. 근데 똑같아. 엄마랑 인연을 끊지 않는 이상 똑같다고.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당장 근본적인 해결을 하지 못하지만 오빠가 근사한 사람으로 살게 내가 도와줄게. 남자친구는 저의 고백에 오열을 했습니다. 살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믿어주고 지지해준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결국 결혼을 준비해 나가기로 했어요.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이제 막 취업을 했던 터라 신혼생활은 원룸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모님의 거센 반대가 있었지만 제가 너무 좋아하고 믿는다고 하니 부모님 또한 저를 믿어주셨어요. 어떻게 그런 집에 너를 시집 보낼 수가 있겠니? 대학교도 안 나오고 그 집 엄마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던데 아니야? 공부해서 대학교 갈 거야. 그건 걱정 마.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정말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야. 나 좀 믿어줘. 그리고 엄마, 내 성격 몰라? 그 누가 뭐라고 해도 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어. 그 어머니도 무섭지 않아. 그러니까 제발 믿어줘. 반대하시는 부모님을 설득하는 건 쉽지 않았지만 엄마 아빠는 제 선택에 두 손 두 발 들었습니다. 어려서부터 강단 있는 저를 믿어주신 거죠.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시어머니가 문제였지요. 남편이 결혼을 한다고 하자 저를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우리 은성이한테는 얘기 들었네. 아니, 결혼을 한다고? 은성이 형편은 다 알고 그러는 거야? 쉽지 않을 텐데.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은성이가 매달 나한테 보낸 생활비는 빠짐없이 보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지? 난 그리고 보태줄 돈 없어. 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생활비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지만 어머님이 빚을 지거나 하는 것은 못 도와드려요. 그 빚은 어머님이 알아서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저희도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많이는 못 도와드릴 것 같네요. 뭐? 은성이도
그러자고 하니? 우리 은성이가 그럴 리가 없을 텐데. 네가 우리 은성이 조종해서 나를 등한시하려 하는구나. 네?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은성 씨는 복학할 거예요. 제가 벌어서 열심히 생활비 될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권은 오로지 저한테 있으니 저한테 전화하시고 말씀하시면 돼요. 제 전화번호입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2월 21일이에요. 혼주 한복도 해야 하니까 어머님 시간 되실 때 말씀해 주시면 한복 맞추러 같이 가도록 해요. 그리고 전 어머니랑 잘 지내보고 싶어요. 은성이가 아주 당돌한 년을 물었어. 그래, 너희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내 두 눈으로 지켜보마. 아마 힘들걸?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한복하는 날 뵐게요. 아, 그리고 이건 택시비예요. 어머니 택시 타고 들어가세요. 그렇게 결혼식 날짜를 통보하고 자리를 일어섰습니다. 저 역시도 깡다구가 보통은 아니었기에 차라리 어머님은 제가 상대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매번 도박을 하시고 빚을 지고 그 돈을 남편이 갚고 이런 루틴이 반복되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런 남편에게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은 게 제 바람이었고요. 그리고 전 제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믿음이 확고했네요. 그렇게 혼주 한복을 맞추러 가던 날, 남편과 저 그리고 어머님과 한복을 맞추러 들어갔죠. 어머님은 저희 분수에 맞지 않는 한복들을 고르시며 제일 비싼 한복 위주로 해달라고 하셨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하여 적당한 선에서 고른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워낙 시어머님이 사치스럽고 돈에 대해 개념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러려니 했네요. 이건 어떠니? 아니다. 이건 어때? 그리고 너희 잘 들어라. 결혼하고 축의금은 너네 아예 못 주는 거 알지? 내가 배 아파 낳은 아들 결혼시키면서 돈은 내가 가져가야지. 안 그러니? 그리고 혼주석에 나만 앉아있는 것도 배기 싫으니까 쌀집 아저씨 앉히려고 하는데 못아들 불만 없지? 아들 낳아서 이렇게라도 돈을 벌어야지. 내가 애 낳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쌀집 아저씨는 요새 어머님이 만나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익숙한지 고개를 절레절레 하더군요. 전 어이가 없었어요. 뭐 혼주석이 장난도 아니고 남편과 친분 있는 사람도 아닌 그냥 어머님 남자친구를 앉히다니요. 어머님. 혼주석은 그냥 친척분 중 어르신이 앉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안면도 모르는 분이 앉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서요. 안면이 없긴 왜 없어? 은성이 너 알잖아. 쌀집 아저씨. 그리고 너는 애가 사사건건 좀 깐깐한 구석이 있더라. 어머님은 오히려 절 깐깐한 며느리 취급을 하며 무조건 쌀집 아저씨를 앉힌다고 하였죠. 남편도 별말이 없길래 더 이상 말 안 했어요. 그렇게 어머님 한복을 맞춰드리고 집으로 오는 길 남편에게 신신당부를 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이죠. 오빠, 약속해. 결혼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만 하겠다고. 그리고 어머님 문제는 뭐든지 다 내 편이 돼주기로. 안 그러면 자기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것처럼 우리 인생 안 변해. 어머님 우리가 주는 돈으로 계속 도박하시는 것 같던데 그대로 둘 순 없잖아. 알겠어. 너만 믿을게. 너 아니었으면 나 공부도 못했어. 난 무슨 일이 있어도 공부만 할게. 그리고 혹시라도 엄마가 힘들게 하는 거 있으면 무조건 나한테 말해. 나 때문에 너까지 힘들어지는 모습은 싫거든. 알겠지? 꼭 힘들면 말해야 돼. 저와 남편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남편이 그동안 성실하게 물류센터에서 일했기 때문에 예상외로 물류센터 직원들이 많이 축하하러 와주었어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님은 축의금을 보느라 싱글벙글이었고요. 혼주석에 쌀집 아저씨를 앉힌 모습을 보고 저희 부모님은 경악을 했습니다. 보통이 아닌 분은 아닌 줄 알고 계셨지만 시어머니와 그분이 결혼식에 집중하기는커녕 오로지 축의금에만 신경 쓰시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은 충격이었죠. 결혼식에서 이건 제 동생이 말을 해준 거였어요. 노골적으로 축의금만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들어온 축의금까지 몽땅 가져갔습니다. 시어머니의 손님은 거의 없었고 남편이 어려서부터 일했던 직장 동료들이 많이 와주었기에 다 남편 손님들이었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전 어이가 없었지만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분이니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기가 막혀 하셨지만 오히려 남편이 잘한 상황을 한 번에 이해하시고 오히려 남편을 살갑게 대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없는 살림이었지만 아껴 살면 괜찮았어요.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니 일할 맛이 났죠. 남편과 사이에서는 전혀 불화가 없었기에 열심히 일만 하였어요. 간간히 시어머니는 집에 찾아와서 저를 힘들게 하였지만 괜찮았습니다. 넌 내가 연락 안 하면 연락 한 통도 없니? 지금 너 혼자 돈 벌어서 산다고 유세 떠는 거야, 뭐야? 너 지금 끼고 살고 있는 네 남편, 내가 낳아준 거 잊지 마라, 알겠니? 그거 잊으면 사람도 아니지. 자기들이 부모가 아니면 어떻게 태어나, 안 그래? 일하느라 바빠서 그랬어요. 죄송해요. 오늘쯤 전화드리려고 했는데 근데 집에는 어쩐 일이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내가 왜 왔겠니? 나 돈 좀 해주라. 돈 필요해. 난 돈 버는 방법도 모르고. 너 조금 여유는 있을 거 아니야? 쌀집 채시도 지금 어렵다고 하고 당장 필요해서 그래. 한 30만 원만 줘. 나도 바쁜 몸이다. 얼른 주면 나갈게. 아님 계좌이체 해주던가.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드렸잖아요. 그리고 돈 왜 필요하신 거예요? 요즘에 아직도 노름하시는 거예요? 그 돈은 못 드려요. 아니, 왜 못 줘? 내 아들이 그동안 다 대줬는데 왜 못 주냐고?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당장 필요한 돈인데. 어머님이 일을 하셔서 버시든 하셔야죠. 생활비 외적으로는 못 드려요. 어머님 뻔히 노름하시는 거 아는데 어떻게 드려요? 그리고 아들 돈 힘들게 벌었던 거예요. 전 못 드리니까 그리 아세요. 그리고 은성 씨한테 전화해도 은성 씨는 돈 없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그 자리에서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했죠. 저도 제 멘탈이 보통이 아니라고 여겼네요. 그 욕을 듣고도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으니까요. 오로지 남편 뒷바라지와 저희 집이 잘 살 수 있는 방법만을 생각했으니까요. 이 나쁜 년. 너 때문에 은성이까지 다 버렸어, 알아? 그 착하던 아들이 너 만나서 편했다고? 네가 뭔데 돈을 안 줘?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가만 안 둬. 아주 독한 년. 어쩌다 저런 애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물을 흐려놔? 아주 못 살아, 내가.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로 얼마나 퍼부어댔는지 남편이 공부를 끝내고 집에 와 한숨만 쉬어도 알 수 있었어요. 걘 왜 그런다냐? 돈을 달라면 줄 것이지. 너 아주 돈도 못 벌게 꽁꽁 묶어두고 그게 뭐 하는 짓이야, 둘이? 너도 입이 있으면 말을 해봐. 아니면 네가 주던지. 내가 널 낳아서 키웠는데
이 정도도 바라지도 못하니? 어? 당장 돈을 붙이던지 걔랑 갈라서. 엄마, 그만해. 오늘도 집에 왔었어요? 지훈이 혼자 벌어서 내 서적 사주고 내 용돈 주고 생활비하고 엄마 용돈 보내드리고 얼마나 빠듯한지 알아? 그리고 지훈이 아니었으면 나 공부도 못했어요. 알아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도대체 그러냐고요? 해준 게 뭐냐니? 낳아줬으면 됐지, 아니야? 어디 그런 말을 해? 아주 배은망덕한 놈. 너네 아빠 따라 죽어버려. 쓸모없는 놈. 엄마 진짜 말이면 단 줄 알아? 엄마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어떻게 나와요? 안 그래요? 아, 진짜 엄마는? 뭐가 이 나쁜 놈? 아주 진짜 어이가 없어. 네가 안 주면 지훈이 회사라도 찾아갈 거다. 알겠어? 돈만 주면 간단한 걸 가지고. 이렇게 남편에게 전화로 퍼붓고 나서야 전화를 끊으셨다고 했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충격이었죠. 남편은 저런 모진 말을 들었음에도 집에 와 제 마음을 헤아리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오늘 엄마 오셨다며. 괜찮아? 화 많이 나셨던데. 너한테 엄청 뭐라고 하셨을 것 같아서 하루 종일 신경 쓰였어. 나는 괜찮아. 어머님 또 돈 달라는 소리지 뭐. 근데 생활비 얼마 전에 드렸는데 또 달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자기 그래서 설마 드린 거 아니지? 뭐 드릴 돈도 없겠지만 난 자기 그냥 정말 아무 신경 안 쓰고 공부만 하길 바래. 내 맘 알지? 미안하다. 진짜 공부만 할게. 그래도 이제 시험 한 번만 보면 고생 끝이야. 지훈아, 내가 진짜 잘할게. 미안해. 그렇게 시어머니가 한번 방문하시고 나면 집이 한바탕 뒤집어졌죠. 시어머니는 모든 경제권이 저한테 있다는 것을 알고 난 후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해보았지만 전 꿈쩍하지 않았기에 매번 저에게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5년이 지났어요. 남편은 드디어 의대에 합격했습니다. 남들보다 늦은 나이였지만 정말 저희에겐 값진 합격증이었죠. 남편이 의대에 합격하고 저희 친정부모님은 너무나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친정아버지께서는 5년 동안 고생한 저희를 위해 그동안 모아두었던 종잣돈을 주셨네요. 너무 감사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꼭 보란 듯이 더 잘 살겠다고 다짐했죠. 수고했다. 이서방도 너무 고생 많았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조금만 더 고생해서 모든 걸 다 이루고 살게나.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에게 지훈이 허락해 주신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제가 꼭 이 은혜는 보답할게요. 남편은 또 한 번 뜨거운 눈물을 흘렸죠. 어른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본 것도 처음이라고 했어요. 태어나서 아버지를 잃고 엄마와 단둘이 살았고 어려서 엄마는 매일 도박에 남자들의 항상 힘겨운 나날이었다고 했죠. 그리고 커서는 시어머니의 돈 재촉에 하고 싶은 꿈 한번 펼치지 못한 채 살았다고 말이죠. 남편의 뜨거운 눈물을 보니 저조차도 마음이 아팠어요. 내색은 안 했어도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갔습니다. 심성이 착한 사람이라 그 부탁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어머님한테 휘둘려 살았을 생각에 말이죠. 남편이 의대에 합격했고 저희에게 드디어 이세가 생겼어요. 남편은 학교를 다니면서 가회도 하고 살림살이는 전보다 좀 나아졌습니다. 아이가 생기고 나니 남편도 변하더군요. 심성이 곱고 착하기만 했던 남편은 이제 가족이라면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제가 처음 본 그대로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몸소 보여주었어요. 이 남자라면 역시 믿고 살아볼만 하다고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시어머니는 남편의 의대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마 우리 평소에 부모님들이라면 수고했다, 공부하느라 고생했다고 안부 전화를 하는 거겠지만 어머님은 역시나 달랐죠. 당장 집으로 오신다고 했어요. 내가 꼭 전화를 해야 하니? 넌 하여튼, 됐고. 오늘 은성이 몇 시에 오냐? 시간 맞춰서 너희 집 가려고 하는데. 네? 학교 끝나면 4시쯤 될 것 같아요. 전 일 끝나면 6시니까 집 도착하면 6시 30분이고요. 그럼 너 퇴근 시간에 맞춰서 가마. 뭐 따로 준비할 건 없고 백숙이나 좀 해놔라. 백숙 먹고 싶으니까. 알겠니? 역시나 어머님은 통보만을 하시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뭐 익숙했죠. 그리고 그날 퇴근을 하고 집에 와 얼마 안 있다 어머님이 도착하셨어요. 쌀집 최씨 아저씨와 함께 말이죠.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만나시는 분까지 오실 줄 몰랐거든요. 아저씨도 오셨네요. 이 사람은 곧 도착한대요. 오늘은 좀 늦네요. 그나저나 백숙은 시간 없어서 못했고요. 불고기 했어요. 뭐? 아니 넌 꼭 메뉴를 정해줘도 못하니? 제시가 백숙 먹고 싶다고 했는데 안 그래요? 아유 정말 말을 안 들어. 그럼 백숙 좀 사와. 오늘 이 사람 백숙 먹기를 기대하고 왔는데 불고기가 뭐니? 백숙 포장해서 먹으면 되지. 빨리 사와. 그냥 오늘은 불고기 드세요, 어머님. 다음번에 해드릴게요. 아저씨, 괜찮으시죠? 그럼 전 밥 준비 좀 할게요. 이 좁아터진 원룸에서 밥 준비를 하고 있을 무렵 남편이 왔어요. 남편이 오자마자 어머님은 언제 아들을 천대했냐는 듯이 아주 기쁘게 맞이해 줬네요. 약간은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그렇게 돈을 못 뜯어가서 안달이더니 의대 합격했다는 소식에 저리 돌변하다뇨. 아이고, 우리 의사 아들 왔어요. 공부하느라 힘들었지? 어서 앉아라. 제시도 너 축하해준다고 온 거야. 아이고, 은성이 축하해. 그럼 의사 되는 건가? 그거 어렵다는 의대를 척하니 붙고 이제 앞일 열렸다 야. 이제 의사 되는 것도 일사천리고 아무래도 의사 엄마가 단칸방에 사는 건 좀 그렇지. 이제 은성이가 엄마 호강시켜줘야지. 남편은 어머니의 그런 모습이 전혀 반갑지 않게 느껴졌는지 별다른 대꾸를 하지도 않았고요. 어머님은 민망한지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의사 되면 연봉도 엄청 오른다며. 일반 직장인 월급이랑은 완전 천차만별이라던데. 내가 이제 의사 아들을 둔 사람이 되는 거네. 에휴, 내가 아들 복 하나는 있다니까. 젊어서 너네 아빠 죽고 이 엄마가 힘들게 살아온 거 알잖니. 그래, 너네 엄마 고생 많이 했다. 의사 되면 은성이가 알아서 해주겠지 뭐. 자기가 그냥 나왔나? 안 그래? 당연하지. 내가 지를 어떻게 낳았는데. 그리고 은성이 쳐도 나한테 고마워해야지. 어디 의사 남편을 아무것도 없는 애가 체가길? 안 그러냐? 보통 병원 하나 차려준 느낌으로 데려가는 건데 넌 거저 데려갔으니 나한테 절을 해도 모자란다. 알겠니? 네? 절이요? 어머니, 이 사람 의대 가기 전에 어머님이 뒷바라지 한 거 있나요? 5년 동안 제가 뒷바라지 했어요. 어머머머, 그래서 유세 떠는 거냐? 너 내가 아니었으면
은성이랑 결혼할 수 있었겠어? 내가 은성이를 낳았으니 망정이지. 엄마가 그런 말 할 자격이나 있어요? 달라질 건 없으니까 오늘 저녁만 먹고 가세요. 그리고 아저씨도 여기가 어디라고 와요? 어머, 얘 좀 봐. 내가 왜 말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말인데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하러 온 거거든? 새아기도 앉아봐라. 그 어머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뻔뻔한 거 알았지만 정말 이 정도로 뻔뻔할 줄은 몰랐거든요. 전 어이가 없어 벙쪄 있었고 남편은 화가 나는지 부들부들 떨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네요. 그런 모습은. 네가 의대를 어떻게 갈 수 있었겠어? 내가 널 머리 좋게 낳았으니까 의대를 가지 안 그러냐? 다 그런 것도 유전인데. 그래서 말이야, 최 씨랑 상의 좀 했는데 머리 좋은 아들값 좀 받아야 되겠다. 한 2억이면 될 것 같은데 너희들 생각은 어떠니? 네? 2억이요? 어머니, 어느 누가 자식이 의대 갔다고 돈을 달라고 하나요? 어머니는 정말 모성애란 게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아직 의사가 된 것도 아니고 의대 시작점인데 2억이라뇨. 정말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하셔야죠, 어머니. 넌 빠져. 이제 의사 아들인 내 아들이랑 얘기할 거다. 네가 말 좀 해봐. 2억이면 되잖아. 일시불이다. 내가 혼자 널 어떻게 키웠는데? 순간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실수 한 번을 터뜨리고 서랍 속에서 뭘 뒤지더라고요. 한참 뒤지다 꺼낸 통장. 그 상태 그대로 통장을 들고 시어머니에게 기싸대기를 날렸어요. 저도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고 시어머니도 어안이 벙벙한지 말을 못하셨고요. 쌀집 최씨 아저씨는 그것을 보자마자 신발을 신고 주랭랑을 쳐버렸네요. 그리고 서럽다는 듯이 한마디 한마디 쏟아내더군요. 됐고, 이걸로 인연 끝내, 엄마랑 나.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물류센터에서 상하차 하면서 모은 돈이에요. 우리 아기도 생기고 이제 졸업해서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꽁꽁 아껴놨던 돈이었는데 이거 먹고 떨어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뭐 2억?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어렸을 때부터 놈팡이들 불러들이고 내가 밥을 먹는지 학교를 다니는지 신경 써본 적 있어? 그래도 참았어. 그냥 내 엄마라는 이유로. 이젠 못 참아. 아니, 안 참아. 생전 피 한 방울 안 섞인 지훈이도 이렇게 날 위해 희생하는데 엄마라는 사람이 아들 돈이나 뜯어가려고 하고. 뭐 의사? 당신 아들 이젠 없으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이 말을 끝으로 남편은 집을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충격받으셨는지 통장을 잡고 서 있더군요. 전 남편을 뒤따라 나갔어요. 자기야, 괜찮아? 자기 마음 너무 힘들지? 춥다.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 어머님 한두 번도 아닌데 뭘. 아니, 이제 다신 안 봐. 미안하다 진짜. 너한테 그리고 뱃속의 아기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제 내가 변해야지. 그리고 엄마, 아니 그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난 그동안 아들이 아니고 그냥 돈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 같아. 어리석었지 뭐. 남편의 그런 행동에 너무 안쓰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면서요.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통장을 가지고 나가셨고요. 아, 참고로 저희 아버지가 해주신 통장은 아니고 남편이 어렸을 때부터 차곡차곡 모은 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절에도 불구하고 그 통장을 가지고 나가서 한동안 소식이 없더군요. 정말 돈만 있으면 다 되는 분이었죠.
저희는 친정 아빠가 도와준 돈과 청약을 이용하여 이사도 갔고 그 사이에 아기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잊고 살고 있을 즈음 남편은 졸업하고 시험을 봐 의사가 됐어요. 그렇게 새 식구 행복하게 살고 있을 때 소식이 끊겼던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어요. 돈 좀 보내달라고. 남편이 던진 마지막 돈으로 노름을 하고 또 빚을 엄청 진 모양이더라고요. 정말 갱생 불가였네요. 누구세요? 전 당신 같은 사람 모릅니다. 알아서 하세요. 나가서 돈을 벌어 갚던지 도망을 가서 살던지요. 이제 끝이니까요. 은성이 좀 바꿔줘라.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사도 가고 나보고 어쩌라고. 돈 없다. 나 죽는다니까. 은성 씨도 저랑 같은 생각이고요. 더 이상 전화 마세요. 최 씨 아저씨한테 돈 꺼보시던가요. 그리고 이제 제 번호도 바꿀 겁니다. 뭐야? 너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줄 알아? 은성이를 내가 낳았는데? 내 아들 의사가 누구 덕분에 됐는데? 내가 쥐를 낳지 않았으면 자기가 의사가 됐어? 아주 어이가 없네. 어디 부모한테 칼을 꽂아? 이 나쁜 것들. 내가 용서할 것 같아? 당신이 한 거는요. 그동안 은성 씨 등골 뽑아먹는 것도 모자라서 언제 한번 아들로 대우해 준 적은 있으세요? 아니, 한 번이라도 아들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요? 아마 남도 이렇게 못할 거예요. 그저 돈. 당신 지금 겪고 있는 생활고 솔직히 웃기네요. 사지가 멀쩡하면 나가서 일을 해야죠. 청소를 하시던지 식모살이를 하던지 안 그런가요? 이제 알아서 사셔야 하니까 일을 하던지 또 남자를 물어 살든지 하세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다신 전화하지 마세요, 아줌마. 변함 없습니다.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번호도 바꿨고요. 그렇게 정말 마지막 연을 끊었죠. 아마 죽을 때까지 정신 못 차리실 거예요. 한순간이라도 아들을 정말 아들처럼 대했더라면 착한 남편이 이렇게 외면하진 않았을 텐데 고소했네요. 그 근처 들리는 시장 사람들의 소문에는 그 최 씨라는 사람이 돈을 들고 날랐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완전 쫄딱 망해 거지가 됐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나라에서 주는 기초연금을 받아가면서 살고 있다고 해요. 그동안 아들 등골 뽑아먹고 사셨으니 말년에는 철저히 혼자가 되신 거죠. 그동안 남편에게 한 것들이 모든 벌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쯤 많이 후회하실래나 라고 가끔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절대 후회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원망만을 하고 계실 것 같네요. 천성은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이 열심히 일한 덕분으로 살림살이가 훨씬 나아졌어요. 역시 처음 제 선택이 옳았던 것만큼 남편은 아주 착실하고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남편이 되었죠. 지금은 그 누구도 남편에게 힘들고 불우한 과거가 있는 줄도 모른답니다. 지금은 연봉 억대 의사에 아주 유능한 의사거든요. 제 아들도 남편을 닮아 아주 똑똑하고 밝게 자라주고 있고요. 남편은 아들을 보면서 항상 이런 말을 하죠.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다고요. 아들을 보고만 있어도 넘어질까 다칠까 늘 마음을 졸이는데 자기 엄마는 전혀 안 그랬으니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했어요. 애를 낳아보니 엄마라는 존재가 더 밉다고 말이죠. 그 말이 절 얼마나 슬프게 하던지 초년에 받지 못한 사랑 지금은 듬뿍 주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남편은 아직도 저에게 그 어려운 시절 한 줄기의 빛이 돼준 걸 고마워한답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저 역시도 남편이 열심히 살아주는 모습을 지켜보며 항상 존경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요. 아직까지 서로 위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친정 부모님들도 본인의 부모님처럼 모시는 남편을 보며 미안한 마음 반, 고마운 마음 반이랍니다. 제가 사연을 쓰다 보니 오늘도 남편에 대한 애틋함이 쏟아지네요. 퇴근 후 맛있는 밥이나 해줘야겠습니다. 여러분들 긴 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생활 3년 차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작년에 정말 정신없는 한 해를 보냈었는데요.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졌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불만이 없었지만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저에게 부담으로 다가왔었어요. 시부모님께서 저를 그렇게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매번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눈칫밥을 먹어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제가 진심을 다해 시부모님께 다가가면 관계는 좋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었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그래도 막내 며느리면 이쁘게 봐주실 줄 알았는데 사람 마음 쉽게 얻어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노력한다 했는데 시부모님은 항상 거리를 두셨고 많은 것들이 첫째 며느리인 형님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는 거에 얼굴을 볼 때마다 남편을 저에게 준 게 손해보는 장사인 것 같다며 상처되는 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큰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날들이 반복이 될 때마다 저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죠. 그렇게 참고 또 참아왔던 저는 결국 속마음을 꺼내놓게 되는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어요. 보통은 명절날이 되면 시모가 음식의 대부분을 준비하시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건 몰라도 음식 하나는 자부심이 있으셔서 시모가 직접 만들길 원하시고 저는 대부분 재료를 손질하거나 잔심부름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작년 추석 명절은 상황이 많이 안 좋아서 제가 직접 할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누워 계셨고 지시에 따라 움직이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은 시부와 농장에서 다른 일을 했었기 때문에 저 혼자 모든 걸 감당을 해야 되다 보니 하루에 많은 음식을 전부 만들 수는 없었고 이틀에 걸쳐 모든 준비를 끝낼 수 있었네요. 그런데 이런 고생을 알지 못하는 형님 내외는 명절 마지막 날에 오셔서는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주방에 들어와 자리에 앉았는데 명절상을 내가는 순간 의사 형님의 한마디에 너무 서러워서 감정이 격해지고 말았습니다. 설마 이걸 지금 음식이라고 내온 건 아니지? 어머님께서 동서가 이틀 밤 새가며 명절 음식 준비했다던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나 모르겠네. 그동안 어머님 뒤에서 몇 년간 눈으로만 봤어도 꽤 익혔을 건데 음식들이 전부 다 애들 소꿉장난 한 것처럼 너무 볼품없게 만들었다. 내가 오늘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정말 힘들었거든? 그래도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먹을 생각에 왔는데 동서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시는 순간부터 밥맛이 떨어져서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네. 보기엔 이래도 맛은 거의 비슷해요. 어머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만든 거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구이도 괜찮다고 했는걸요? 음식에 대한 퀄리티를 보면 안다고. 이럴 때 동서가 본데 없이 잘한 티를 내는 거야. 집에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들 대충 꺼내서 먹는 것처럼 내온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서방님이 먹었을 때 괜찮았으니까 나도 그냥 아무 말 하지 말고 먹어라. 동서가 보면 은근히 사람 속을 긁어버린다니까. 이런 기분으로 먹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내 눈앞에서 일단 쓰레기 음식 전부 다 치워버려. 여보, 차에 우리 엄마가 싸준 음식들 있잖아. 그것 좀 가져와줘. 차라리 그거에 저녁을 먹는 게 훨씬 낫겠네. 형님,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일단 쓰레기 음식이요? 본데 없이 자랐으니까 음식도 형편없다는 건가요?
제가 이틀간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방금 한 말은 오히려 형님이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뭐라고? 동서, 지금 내 앞에서 불만 있다고 토를 단 거야? 그래도 눈치껏 행동할 줄 알았는데 완전 개념까지 밥 말아먹었네. 서방님, 지금 동서가 하는 얘기 들었죠? 이게 지금 손윗 사람들 대하는 예의인가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보잘것없는 집안의 사람일수록 행동이나 말투에 거침이 없다고 얘기했었잖아요. 이러니까 아버님 어머님께서 동서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거야. 그동안 발톱을 숨기고 있느라 정말 힘들었겠어. 가식적인 모습 보이지 말고 이제부터 하던 대로 해. 아주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는데 동서가 오늘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형수님, 그래도 쓰레기 음식이라고 얘기한 건 제가 봐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사람이 먹는 음식을 쓰레기라뇨.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라는 건가요? 본데 없이 자란 티 낸다고요? 그럼 형수님은 배운 게 많으셔서 그런 저급한 말을 사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아무리 손 아랫 사람이고 잘난 게 없다 해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만드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서방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여보, 방금 봤어? 나한테 쓰레기래. 동서가 서방님 성격까지 물들게 해버렸나 봐.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온 집안을 전부 헤집어 놓고 있네. 아버님, 저희 그냥 집으로 돌아갈게요. 이런 식의 대우받자고 먼 길을 힘들게 온 거 아니거든요. 오자마자 서방님이랑 동서가 둘이서 쌍으로 저를 아주 물먹이고 있다니까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것뿐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음식 먹으려고 배 쫄쫄 굶어가며 힘들게 왔는데 동서가 만든 음식들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얼마나 기분이 상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 이건 너희들이 잘못했다. 아무리 기분 나쁜 게 있어도 말은 가려서 해야지. 무슨 말을 하던 대드는 건 잘못된 거야.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남편도 기분이 많이 상했는지 얼굴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시모가 몸살 때문에 알아 누우셔서 힘들게 음식을 했는데 돌아오는 건 욕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었어요. 그런데 시부도 제가 주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힘들게 음식을 만들었다는 걸 지켜보고 계셨으면서 형님을 두둔하시는 건 저에게 너무 큰 상처로 다가왔습니다. 남편도 모임 때마다 이런 안 좋은 말들을 듣게 되는 모습을 계속 볼 때마다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더는 참을 수 없었는지 남편은 아무도 먹지 말라며 제가 만든 음식을 전부 다 포장을 하더니 차에 실었어요. 그리곤 앞으로 형님네와 잘 지내시라며 저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다들 남편의 행동에 당황한 듯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었는데 저희를 붙잡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친정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어머님한테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귀청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목소리를 높이시더니 저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빨리 안 돌아와? 내 허락도 없이 음식을 전부 다 가져가면 어쩌자는 거야? 왜 이렇게 욕먹을 짓을 골라서 하니? 엄마, 저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 사람이 고생해서 만든 음식 전부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어차피 마음에 들지도 않는 며느리가 만든 음식 먹고 싶지 않을 거잖아요. 형수님은 손이 없어요? 알아서 직접 해먹으라고 해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차별 대우하는 모습 보고 싶지 않네요. 저희 얼굴 보려면 형이랑 형수님이 진심으로 찾아와서 사과하지 않는 이상 저도 더는 먼저 얼굴 뵈러 가지 않을 거예요. 제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인 이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막말을 퍼부을 수가 있는 거죠? 저희 가고 대충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만 전화 끊을게요. 아들,
너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금 걔 때문에 가족과 인연을 끊겠다는 거야? 내세울 것 없는 애를 내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줬으면 이 정도는 당연하게 감수해야 될 부분일 것을 얼마나 큰 상처를 줬다고 상황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더는 듣고 싶지 않았는지 남편은 시모가 얘기하고 있는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친정에 도착하게 되었고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도 모르게 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네요. 저희를 반겨주셨던 부모님께선 많이 당황하셨는지 남편에게 무슨 일 있었냐고 물어보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나갔어요. 당연히 표정은 안 좋아지셨지만 부모님께선 제가 만든 음식들로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면서 좋은 말씀을 아끼지 않으셨어요. 원래 이런 모습들이 정상인데 형님네와 시부모님의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죠. 그런 집안에서 자란 남편이 오히려 더 신기하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그렇게 시댁에서 받았던 상처를 친정에 와서 위로받았고 그날 이후 시댁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이 지속될수록 불안한 마음은 점점 더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심적 불안함을 얘기하자 걱정하지 말라면서 앞으로 친정집에서 지낼 거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부모님 집에서 지낸다고?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나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잖아. 부모님께서도 싫어하실걸? 이미 허락 받았는데 당신이랑 같이 장인어른 댁으로 들어가서 살기로 얘기 끝났어. 아무래도 우리 집안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고 당신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내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장인어른 집에서 지내는 게 스트레스도 덜 받지 않겠어? 여기 있어봤자 우리 집안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저번 명절 때 그 난리를 치고 나왔으니 분명 전화 한 통 없어서 언제 우리 집에 찾아올지 모른다고. 안 봐도 눈에 환하잖아. 당신한테서 눈물 쏙 빼놓으실 텐데 나도 그런 모습 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다고.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장인 장모님께 털어놓으니까 당분간 장인어른 댁에서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하셨어. 이참에 뭐 대릴 사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남편은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미 계획을 전부 세운 상태였어요. 고맙기도 했지만 더 큰 문제가 올 것 같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는 친정집에서 생활하게 되었죠. 그렇게 한동안 별탈 없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거리들도 점점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스트레스 안 받고 훨씬 더 행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저에게는 사치였는지 시부모님께서 직접적으로 부모님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너무 놀랐고 가슴의 두근거림은 쉽게 진정이 되지 않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당황하신 표정을 보이셨지만 침착하게 시부모님을 집 안으로 모셨습니다. 제가 살다 이런 일을 겪게 될 줄 몰랐는데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릴 사이가 웬 말입니까? 동네 창피해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고 있었다고요. 며느리가 저희와 살아온 환경이 다르니까 당연히 안 맞는 부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평생을 얼굴 보고 살았던 가족들과도 얼굴 붉히면서 싸우는데 고작 몇 년밖에 안 된 며느리와 부딪히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면 일이 커진다는 거 모르세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부딪히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몇 년밖에 안 됐으니까 서로 더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안 부딪히고 좋게 해결 볼 수 있는 문제들을 왜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을 만드셨는지 오히려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대릴 사이요? 왜 한서방이 저희 집에 들어와서 살겠다고 결정했는지 아세요? 사돈분들께서 얼마나 제 딸을 못 살게 괴롭히셨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겠나요?
한서방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훨씬 행복하다고 평생을 대릴 사이로 살겠다는데 저희 마음은 어떻겠어요? 사돈분들이 제 딸을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딸처럼 대해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습니까? 애들이 받은 상처와 스트레스가 점점 더 단절시키는 일이라고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경까지 된 게 전부 다 저희 탓이라는 거예요? 제가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솔직히 친딸도 아니고 입양하셨으면서 배 아파 낳은 자식처럼 행동하시는 게 더 웃긴 거 아세요? 내 아들은 어디를 내놔도 빠질 거 하나 없는데 지금 며느리를 봐봐요. 좋은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좋은 직장을 다니는 것도 아니고 월급도 손톱만큼 받는 회사에 다니면서 친부모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닌 보육원 생활을 하다가 입양이 된 건데 저희가 며느리로 살갑게 대해줄 수 있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그렇다고 사돈댁 집안이 떵떵거릴 정도로 잘난 것도 아니니 며느리에 대한 사랑은 물 건너간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제 말 이해하셨죠? 입양아 얘기는 왜 꺼내시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사고 한번 친 적 없고 바르게 자라왔었어요. 입양이 문제가 된다는 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요? 비록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제 마음으로 낳은 자식입니다. 한서방이 얘기했던 대로 입이 상당히 거치시네요.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삶을 유지하겠습니다. 제 딸에게 또 무슨 상처를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애들이 좋아서 살림을 차린 건데 왜 뒤에서 온갖 참견을 다 하시려는 건가요? 부모면 부모답게 행동하세요. 배 아파 낳았다고 해서 전부 다 부모가 되는 건 아닌가 봅니다. 이런 인성을 가지신 분들 속에서 한서방이 바르게 자란 것도 정말 신기하네요. 저희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 주세요. 두 번 다시 사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네요. 저희는 오늘 한서방이랑 외식하기로 했으니 그만 살펴가세요.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모와 엄마가 계속해서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게 되자 옆에서 침묵을 지키고 계시던 아빠와 시부가 대화에 끼어들게 되었고 점점 더 분위기는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기억도 잘 나지 않지만 아주 어렸을 적 보육원에 있던 저를 저희 부모님께서 입양을 해 주셨고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 함께 살아왔었어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됐는데 시부모님께서 제가 입양하였다는 걸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셨죠. 어떤 부모의 자식인지 검증도 되지 않은 여자를 데리고 살 수 없다며 꽤 오랜 시간 반대를 하셨지만 남편의 강한 설득력 끝에 결국 허락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입양하라고 해서 삐뚤어지거나 한 적은 없었어요. 남들이 느끼는 시선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정작 저희 부모님과 저는 누가 봐도 따뜻한 가족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남편도 부러워했고 저와 결혼을 하면서 부모님께선 남편도 벽을 두지 않고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전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문제들이 점점 더 마찰을 심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양가 집안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막말이 오고 갔고 퇴근한 남편이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펼쳐진 일이라 남편과 저도 당황스러워 양가 부모님을 말리고 있는데 시모가 남편의 얼굴에 손을 올려 붙였어요. 그리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는지 남편에게 막말을 퍼부으셨죠. 남편이 시모에게 뺨을 허용하게 되면서 난리가 났던 양가 집안의 분위기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들,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는 거니?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대릴 사이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사는 게 행복해서 선택한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엄마가 이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살갑게 대해주고 가족으로서 진심으로 받아주셨다면 이렇게까지 왔겠어요? 이제는 제 얼굴에 손까지 올리셨네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가족과의 인연을 끊겠습니다. 차라리 저 혼자 사는 게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희 엄마 손 떨리는 거 안 보여?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런 상황들이 생길까봐 결혼을 반대했던 건데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니 결국 가족 간의 인연을 전부 끊어내겠다고? 그럼 너는 평생 마음 편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제 걱정은 하지 마시고 아버지랑 엄마가 그렇게 아끼고 좋아하시는 형이랑 형수님만 끼고 사세요. 솔직히 저희 없어도 그만 아닌가요? 어차피 가봤자 달라질 거 하나 없는데 저희가 왜 손해보는 행동을 해야 되나요? 제가 너무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눈에서 더 이상 눈물 보이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장모님, 저희 오늘 외식하러 가기로 했잖아요. 그만 상대하시고 나가시죠. 이런 쓸데없는 감정 싸움 몸에도 안 좋습니다. 남편이 시부모님을 집 밖으로 내보내려 하는데 나가지 않겠다며 고집을 부리시면서 남편과 몸싸움이 시작됐고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험악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 사이에 끼어들어 그만하라고 말리고 있었는데 시부가 저희 아빠 보고 비키라며 강하게 몸을 밀쳤고 그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진 아빠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뒤통수가 바닥에 먼저 닿게 되면서 정신을 잃으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돌발 상황이라 정적이 흐르고 있는데 남편은 급하게 119에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고 시부모님은 너무 놀라셨는지 당황스러워하시며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응급센터로 실려가 도움을 받게 되었고 뇌출혈이 의심이 된다며 곧장 수술실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아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에 너무 두려워 오열을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던 의사 형님이 이 소식을 듣고 수술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하기는커녕 슬퍼하고 있는 저희 가족에게 다가와 안 좋은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고 이성을 잃어버린 저는 형님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동서는 정말 미련한 것 같아. 눈치껏 행동했으면 동서 아버님께서 이렇게까지 됐겠어? 그때 이후로 고집을 부리고 시부모님을 안 찾아뵀으니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잖아. 하루라도 빨리 들어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빌었으면 이런 사건은 터지지 않았겠지. 내가 이래서 본데 없이 자란 티를 너무 낸다는 거야. 머리는 장식이야? 생각이라는 걸 하라고 머리가 있는 건데 정말 한심하다. 동서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 그건 전부 다 동서 책임인 거 알지? 이게 왜 제 탓이죠? 처음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온갖 차별은 다 하셨잖아요. 그리고 형님도 똑같이 행동하지 않았나요? 저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는데 제가 왜 시댁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 아빠를 저렇게 만든 시부모님은 정작 갑자기 자취를 감추셨다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데 여기에는 형님의 잘못도 포함된 거 아시죠? 명절 때 힘들게 음식했는데 쓰레기라며 온갖 막말을 퍼부었잖아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겠죠. 만약 저희 아빠가 깨어나지 못하시면 형님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 전부 다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형님과 저는 수술실 앞에서 온갖 상처되는 막말을 퍼부었고 감정이 점점 격해지자 형님은 저를 밀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미 물불 안 가리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형님을 강하게 밀쳤고 그렇게 되자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형님은 제 머리채를 잡고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난리를 쳤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몸싸움이 일어나면서 엄마와 남편이 겨우 뜯어 말렸는데
저를 끝까지 잡으려던 형님이 난리를 치다가 제 목에 있던 회사 출입증을 끊어놓게 되었고, 바닥으로 떨어진 출입증 카드를 바라본 형님은 구두발로 사정없이 짓밟았는데, 출입증 카드가 깨지는 순간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형님은 깨진 회사 출입증 카드를 보며 속이 후련하다는 듯 제 카드를 주워 들었는데, 그걸 본 형님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출입증 카드에 끼어져 있던 사진 한 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저에게 입술을 떨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사진의 출처를 물어보길래 제가 왜 그런 걸 알려줘야 하냐고 물어보자 병원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다시 한번 대묻길래 보육원에서 입양되기 전에 받았던 사진이라고 얘기하자 갑자기 형님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곤 자기 얼굴을 손바닥으로 가리더니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이 지갑을 꺼내 들더니 사진 한 장을 꺼냈고 그걸 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천천히 다가가서 사진을 확인한 순간 입을 다물지 못했네요. 지금 동서가 가지고 있는 사진이 본인께 맞는다면 동서는 내 친동생이야. 내가 그동안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나는 어렸을 적에 해외로 입양이 보내졌었어. 너보다 내가 먼저 입양이 되었었지. 그때 원장님께서 나중에 서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고 사진을 미리 찍어 두셨는데 입양을 떠날 때 간직하고 있으라며 한 장을 주시더라고. 나는 해외로 떠났기 때문에 다시 만날 수 있는 확률은 없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네가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거야? 보육원에서 저와 언니가 찍은 똑같은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실에 어떤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방금 전까지 머리채 잡고 서로에게 온갖 상처되는 말을 퍼부었는데 피를 나눈 언니였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보육원에서 생활할 때 제 위로 3살인 언니가 해외 입양이 돼서 저와 작별하게 되었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어요. 세월이 지난 만큼 잊고 살았었는데 저에게 남겨진 사진 한 장은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언제나 품에 가지고 다녔습니다. 당연히 찾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저에게 시간을 내어주지 않았었죠. 그렇게 살아오면서 출입증에 사진이 꼽혀 있는 것도 잊어버린 채 살아왔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당장의 감정 상태 때문에 몇십 년 만에 만난 친언니를 앞에 두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언니도 쉽게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살아온 환경도 달랐을 뿐더러 저는 형님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입양아일 거라고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그 사이 시부모님께서 양심의 죄책감을 느끼셨는지 수술실로 달려오셨고 저희 가족 앞에 무릎을 꿇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오열을 하시며 용서를 구하셨어요. 법적인 처벌만큼은 원하지 않는다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남편은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시부모님께 설명을 했고 그 말을 전해 듣게 된 시부모님은 사색이 든 얼굴로 경악을 하셨네요. 그렇게 한참 동안 넋이 나간 상태로 아빠의 수술이 잘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술실에서 나온 아빠는 다행히 결과가 좋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남편 때문인지 시부모님께 법적인 처벌이 내려지는 걸 원하지 않으셨고 병원비만 요구하셨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병원비를 전부 다 처리해 주신 다음 저와 형님의 사이에 대해 좀 더 알아가길 원하셨지만 제가 더 이상 시부모님께 모습을 나타내지 않고 있어요. 형님의 친동생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태도가 바뀐 모습도 보고 싶지 않고
결혼 이후 형님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너무 큰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언니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저에게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지 침묵을 지키며 기다려주고 있어요.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언니가 찾아왔습니다. 어디서부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를 계속해서 찾고 있었어. 하지만 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되었고 그동안 세상은 많이 변해 있었기 때문에 동생을 찾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던 보육원이 그대로 있었다면 좀 더 수월했을지도 모르지만 꽤 오래전에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거에 많이 힘들었었어. 내가 알아낸 건 부모님께서 우리를 버린 게 아닌 사고로 두 분 다 세상을 떠나셔서 보육원에 보내진 거래. 그러니 친부모에 대한 원망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너한테 그동안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테니까 우리의 관계를 끊어내지 말자. 이렇게 부탁할게. 그래봤자 언니의 본성은 내가 동서였을 때 보여주었던 모습 아니야? 나한테만 잘한다고 해서 그 성격이 바뀌는 거 아니잖아. 3년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가족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건 무시와 천대뿐이었어. 언니는 다른 사람한테도 똑같이 행동하며 살아왔었겠지? 좋은 집안에 입양이 돼서 좋은 직업에 언니가 부유한 상태라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더 함부로 대하는 거 아닐까? 나한테 잘하겠다고 해봤자 이미 내가 받은 상처는 너무 큰데?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내 마음이 열리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 이런 관계에서 결국 새해가 바뀌어 버렸네요. 친언니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문자를 남기면서 관계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도 두 번 다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며 앞으로 친딸처럼 대해주겠다고 다시 돌아오길 원하고 계시네요. 아빠가 무사히 수술받고 회복 중이시지만 저희 가족과 남편이 받은 상처가 너무나도 커서 지금 현재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앞으로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요? 의사라고 온갖 차별을 주었던 형님이 보육원에 버려졌던 제 친언니라는 게 너무 끔찍해요. 제가 상상했던 그런 사람이 아니어서 더 큰 실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조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야 제가 마음 가는 대로 하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몰라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앞이 캄캄하기만 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 행복하시고 새해에는 하시는 일들 모두 잘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5살 여자입니다. 인생에 한 번은 실패하고 두 번째 인생은 잘 살아보기 위해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사람 사는 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네요.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는 그렇지 못했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겪은 사연 어떻게 생각해 주실지 정말 궁금하네요.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편 집안은 저희 집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재산이 많아요. 처음에는 전혀 몰랐었죠. 저희 집안과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을 전업으로 한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는 아니잖아요. 그냥 중개업자라고 생각만 했지 전국에 건물이 각 지역마다 몇십 채는 소유하고 있어 어딜 놀러 가더라도 쉴 곳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알려주지도 않았고요. 이런 재벌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결정적 이유는 남편과 만나기 전에 저도 부동산 투자 관련해서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괜찮은 건물 하나가 매물로 나와서 매입하려 하는데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던 남자가 제 앞에 나타났고 서로 대화하다 보니
같은 업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잘 통했어요. 그리고 배울 점도 정말 많았죠. 그렇게 인연이 닿아 자주 만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는 없었어요. 남편도 저와 같이 한번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 없었습니다. 저도 아이는 없었고요. 제가 시어머니께 플러스 요인이 되었던 건 남편과 비슷한 안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였어요. 제가 선택한 곳은 꼭 남편도 선택을 했었고 그 매물이 대박은 아니더라도 대팔 경우 몇 억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이익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좋게 봐주신 것 같았어요. 결혼도 했으니 앞으로 우리 아들과 같이 다니면서 배울 게 있으면 많이 배워두고 서로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 그래도 여태까지 꽤 많은 돈을 벌었는데 괜찮은 곳으로 이사하지 그래. 움직이기 좋은 곳이면 우리 집 근처로 알아보던가. 저희 입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제 1년 정도 되었어요. 지금도 움직이는 데는 충분히 괜찮고요. 문제 없어요. 아니면 CM이랑 합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합가할 거라고 얘기하더니만 그 말이 쏙 들어갔네. 너희 빈말은 아니었지? 합가한다는 말 약속 지켜야 되는 거다. CM이는 너희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일 높게 산 부분이 합가였다.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지? 따로 사는 것보다 서로 부대끼며 지지고 볶고하면서 같이 살아가는 게 좋은 거야. 그래야 진짜 가족 같지. 안 그럼 너와 내가 친해질 것 같니? 딱 여기까지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거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너희 밥은 제때 챙겨 먹니?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같이 살면 밥도 거르지 않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아침밥 꼭 먹어야 하잖니. 속이 쓰려서 참을 수가 없어요. 올해 안에 움직이는 걸로 하자. 어머니, 조금만 시간의 여유를 좀 주세요. 입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합가해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기다려봐요. 요즘 신경 쓸 것도 많아서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태예요. 이사하고 합가해서 적응하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남편은 제 생각을 먼저 해줬어요. 한창 바쁜 시기는 맞았어요. 제가 알아본 곳을 돌아다녀야 하고 남편이 알아본 곳도 돌아다녀야 했거든요. 저희가 직접 움직이고 주변 상권을 전부 파악하고 모든 걸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라 어머님은 이 일에 대해서 남편이 하는 말만 들었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도 서운하셨는지 입이 엄청 나오셨고 남편의 예민해진 성격에 엄청 난감해 하셨습니다. 워낙 계획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저한테는 단 한 번도 짜증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합가하는 건 당분간 보류하기로 하고 저희가 해야 할 일에 더욱더 신경을 썼고 어머님도 묵묵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어요. 하는 일이 뭐든지 잘 되었고 남편에게 정말 많은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어요. 이제 혼자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당신 내가 거의 다 알려주지 않았나? 이번에는 당신이 혼자 해봐. 나는 뒤에서 지켜보고만 있을 테니까. 당신 하는 거 봐선 손해볼 것 같진 않으니까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일하는 스타일도 비슷하고. 괜찮을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손해나면 몇 억은 그냥 까먹는데. 그래도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으니까 잘할 수 있겠지? 남편은 저를 믿고 직접 일을 맡겼어요. 처음에는 함께 다녔지만 앞으로 혼자 직접 알아봐야 했었죠. 괜찮은 매물 하나 건지기 위해 정말 조사를 많이 했고 좋은 결과 얻길 바랬습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고른 매물 하나가 투자 가치가 있길 바랬어요. 그런데 사람 일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경우도 생기더라고요. 분명 투자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실수가 있었고 너무 긴장을 했는지 제가 매입한 건물은 투자 가치가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결국 결과적으로 좋지 않았고 남편은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다며 제 실수를 보듬어줬고 두 번의 실수는 용납할 수 없었어요. 더욱더 철저하게 알아보게 되었고 신중하게 결정한 끝에 매입한 건물이 대박은 아니더라도 꽤 괜찮은 이익을 남길 수 있었고 두 번째를 시작으로 그 다음부터 승승장구했습니다. 건물 하나에 몇십억씩 오고 가기 때문에 한 번의 손해는 너무나 쓴 고통을 남겨주거든요. 다행히도 좋은 결과를 얻게 되니 시어머니도 좋아하셨고 남편 덕에 저희 집안도 더 많은 자산을 가져갈 수 있었어요. 무조건 투자한다고 해서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적자를 볼 때도 있었고 괜찮은 수익을 벌 수 있는 반면 본전치기 할 때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과 따로 움직이게 되면서 이게 경쟁 구도가 되어 버리더라고요. 부부끼리 경쟁을 하면 안 되는데 서로 투자하는 건물의 이익이 얼마나 남았는지 비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요즘 너희 잘 나간다. 최근 들어 우리 아들보다 며느리가 더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 아들 긴장 좀 해야 되겠어. 무슨 긴장을 해요? 부부끼리 잘 되면 좋은 거지. 그거 가지고 경쟁구도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돈을 잘 벌어야 온 가족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만하시고 식사 마저 하세요. 저는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왜 쓸데없는 말을 해선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그 주둥아리를 깨매버리든지 해야지 원. 밥이나 먹어. 어머님의 한마디 때문에 분위기는 안 좋아졌고 결국 남편은 집에 가자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눈치를 보며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의 기분은 벌써 상한 듯 보였습니다. 남편의 경우 한우물만 파면서 부동산 일을 했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힘들이지 않고 배웠고 거기에 더해 남편보다 좋은 실적을 가지게 되면서 약간 기분이 상한 듯 보였어요. 이 문제를 좋게 해결하고 싶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기분 살려주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괜히 남편에게 물어보게 되었고 좋은 결과를 남편한테 돌리기 위해 한 발 더 늦게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게 싫지 않았는지 적극적으로 알려주었어요. 그렇게 힘들게 기분 풀어주고 그동안 힘들게 달려왔기 때문에 좀 쉬고 싶어서 여유를 가지고 쉬엄쉬엄 하겠다며 남편에게 의견을 물어보았고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기 위해 그동안 투자했던 곳을 돌아다니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살펴보았고 저와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부동산에 들어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괜찮은 정보를 얻게 되었고 그곳을 알아보러 가게 되었어요. 좋은 건 남들도 알아보기 때문에 최대한 급하게 조사를 했고 투자 가치가 꽤 있는 것 같아 건물 매입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집에 들어와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이것 봐봐. 내가 오늘 수다나 떨려고 갔는데 괜찮은 거 하나 물어왔다? 조금 있다가 시간 되면 한번 봐줘. 아무 생각하지 말고 일단 쉬라니까. 얼마나 괜찮은 매물이 나왔길래 이렇게 허겁지겁 가지고 왔어? 이런 식으로 막 투자하면 나중에 쪽박차게 되어 있는 거야. 항상 신중해야 된다고 했잖아. 어차피 엎질러진 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나중에 한번 봐볼게. 거기 소문이 꽤 좋게 났더라고. 내가 막 아무데나 투자하는 거 봤어? 왠지 느낌이 좋아서 그래. 이번엔 확실하다니까. 남편은 뭐가 잘 될 것 같다는 말에 자신의 운을 너무 믿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건 미신이라며 자기가 겪은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이뤄나가라며 감정적으로 투자를 하면 언젠가 망한다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욕을 한 바가지 먹었지만 그래도 저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그동안 저도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적자를 본다고 해도 감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제가 투자한 매물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한참 동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더니 저를 불렀고 예상하지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항상 말했지?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려서 사람들 소문에 의해 건물 매입하지 말라고. 내가 입이 닳도록 말했었잖아. 이제 어쩔 거야? 이쪽 군부대가 있었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지. 지금은 군부대가 전부 빠진 상태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만큼 상권이 전부 죽겠지? 왜 건물을 내놓고 소문을 내겠어? 그야 당연히 파리가 꼬이게끔 만들어서 호구 하나 잡으려 하는 거잖아. 이건 상식인 문제인데 정말 한심한 짓을 했다. 군부대 빠진 거 몰랐단 말이야? 알고 있었어. 내가 그런 거 하나 몰랐을 것 같아? 그런데 그곳에 다른 게 생긴다는 소문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거지. 남편은 다시 되팔아 오라며 저에게 실망한 눈빛으로 화를 냈어요. 아무래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게 주고 산 게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저대로 상처를 받게 되었고 남편은 남편대로 생각 없이 투자했다고 화가 난 상태였어요. 이런 심각한 상태에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왔어요. 늦은 시간 전화 온 이유는 한동안 조용했었던 학가 문제였어요. 너희들 결혼한 지 이제 3년쯤 되지 않았니? 약속했던 합가는 언제 할 거야? 시엠이 세상 떠나고 할 거니? 생각해봐라. 손자도 안 가지는데 내가 무슨 낙으로 살겠니? 너희들 보는 낙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때 내가 말 꺼낸 이유 단 한 번도 합가에 대해서 말한 적이 없었잖아. 시엠이 무시하는 거 맞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아, 어머님, 무슨 말씀을 또 그렇게 하세요?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 너무 화내지 마세요. 시간도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지금 분위기가 썩 좋지 않아서요. 아니면 주말에 한번 찾아뵐게요. 학가 얘기도 하고요. 워낙 오래 기다리셔서 아무래도 화가 단단히 나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남편의 기분이 아직 덜 풀린 상태에서 주말에 찾아뵙게 되었어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심각했고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안 좋은 분위기에 아버님은 한숨만 푹푹 쉬다가 자리에서 먼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와 동시에 시어머니 저를 무서울 정도로 째려보기 시작하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 먹을 거 먹고 있었습니다. 나는 참을 만큼 참았다. 더 이상 너희들 의견 들을 필요도 없고 이번 달 내로 합가하는 걸로 결정 짓는 거다. 알겠니? 왜 말이 없어? 너희들 나 무시하는 거니? 예, 너는 이제 돈 좀 번다고 시애미는 안중에도 없는 거지? 네가 이렇게까지 잘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 이게 다 시애미 덕분에 네가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내가 큰 거 바라니? 그냥 함께 살자는데? 이번 달 안으로 합가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번 달 안으로 해결할게요. 남편은 제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은 채 혼자 결정했어요. 아무래도 며칠 전 남편과 상의 한마디 없이 큰 돈을 투자하면서 기분이 나빠서 아무 생각 없이 말을 뱉은 것 같았어요. 결국 저도 좋지 않은 감정 상태로 집에 돌아왔어요. 들어오자마자 한마디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아무래도 남편과의 관계를 좋게 풀어야 할 것 같아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가 문제인지 저와 대화조차 하기 싫어했어요. 결국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게 되었고 남편에게 서운했던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안 듣는 척 하더니 제가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이자 제가 몰랐던 사실이 드러났어요.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내가 하라면 하는 거지. 어디서 토를 다는 거야? 합가하기로 약속했었고 기간이 좀 늦어진 것 뿐이지. 어머니도 그만큼 기다려줬으니까 합가하는 게 당연하잖아. 나도 부모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그런데 나와 한 번은 상의할 수 있는 문제 아니야? 그 자리에서 내 의견은 아예 물어보지도 않은 채 결정 지으면 나는 도대체 왜 시댁에 간 거야? 통보받으러 간 건 아니잖아. 그리고 아버님도 나한테 개인적으로 불편하다고 하셨어. 지금처럼 지내는 게 서로 얼굴 안 붉히고 좋은 거라며 이 상태로 유지하길 원하셨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있을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내 말은 들으려 하지도 않고 묵살하면 시어머니께서 날 뭘로 생각하시겠어? 이 부분 정말 서운하다고. 서운해? 그렇게 따지면 나도 서운한 부분 한두 개가 아니거든? 그렇다고 내가 당신한테 서운하다고 자잘한 거 하나하나 다 말한 적이 있었어? 하지만 이번 매물건은 좀 심했잖아. 건물이 1, 2억 하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치 50억이야, 50억. 누구 집 개 이름값이냐? 그동안 잘한다 했더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어떻게 하나도 없냐? 내 돈으로 한 거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당신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어? 왜? 내가 잘 될까봐 속이 쓰리나 봐? 내가 투자한 건물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잖아. 나는 내 짐작이 맞는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하지만 이번 일에 있어서 당신이 틀리면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나도 당신이 하는 행동 무시할 거고 더 이상 남편으로 떠받들면서 살지 않을 거야. 남편과 전혀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잘 해보겠다고 접근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결국 냉전 상태는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그렇게 남편과 재혼 후에 시댁에 합가하기로 한 날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 몰래 둘이서 엄청난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문을 깨고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우리 합가하는 날인데 우리 모두 데리고 여기 왜 온 거야? 무슨 일이 있는 거야? 아무도 살지 않는 건물에 데려오게. 이 서류가 뭔 줄 아세요? 경손이 거예요. 저와 어제 긴 시간 대화하고 나서 결정 지은 서류라고요. 전에 매입한 50억짜리 건물 제가 소유하기로 했거든요. 경선이가 손을 대야 할 물건이 있고 그렇지 못한 물건이 있는데 이번 건은 저 혼자 가져가야겠어요. 경선이가 가져가기에는 너무 많은 금액이 뻥튀기 되는데 그걸 제가 보고 싶겠어요? 처음에는 설마 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경선이가 투자한 건물이 노른자 땅이더라고요. 경선이 건물을 중심으로 전부 다시 재개발이 이루어질 거고 신도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조만간 공문이 떨어지면 엄청난 가격 상승으로 떼부자 되는 건 시간 문제죠. 지금 서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어요. 자금이 원활하게 순환이 안 되니까 조급했는지 생각보다 싼 가격으로 건물을 내놨더라고요. 저희야 아주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경선이한테 엄청난 압박을 주고 드디어 서류 작성 다 했어요. 제가 경선이를 너무 키웠나 봐요. 건들지 말아야 할 것들까지 전부 손대고 있으니 이러다 저희보다 더 많은 재벌이 되겠어요. 제가 그 꼴 보며 배 아파서 살겠어요? 고양이인 줄 알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 호랑이 새끼였네. 결국 남편과 시모의 대화를 전부 듣고 말았어요. 아직 서류상 모든 걸 처리한 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은 있었고 서류 제출만 하지 않으면 문제될 건 없었습니다. 저보고는 같은 가족이고 서로 도와가며 배려해가면서 살아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더니만 제가 잘 되는 게 배 아팠는지 엄청난 대박을 쥐게 된 저를 남편은 너무 싫어하고 있었어요. 돈 앞에서는 사람도 변한다더니 그 말이 사실이었고 결코 같이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건물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데 투자 명목으로 잠깐 와보려고 들렸다던 이 건물은 벌써 남편이 매입한 건물이었습니다. 서류상 모든 건 처리가 끝났기 때문에 제출만 하면 되는 문제라 번복할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수를 막으려고 저를 데려온 거였어요. 알고 보니 이 건물에서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술을 쓰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급하게 건물에서 빠져나와 전원까지 차단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저를 나가지 못하게 문을 걸어 잠그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제가 건물을 구매한 지역으로 출발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돈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하나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진정 사랑하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를 경쟁 상대로 생각하거나 제가 괜찮은 물건 하나 가지고 가면 그런 것들이 상당히 배가 아픈지 그날그날 바뀌는 성격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이번에도 저에게는 왜 샀냐고 제 눈에서 눈물이 맺힐 정도로 뭐라 해놓고선 그게 알고 보니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 건물이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저를 끝까지 속이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는 게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부부인가 싶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건물에 창문이 딱 하나 있었고 제 몸 겨우 하나 들어갈 정도의 크기였어요. 하필 잠시만 다녀오면 된다는 말에 핸드폰까지 차에 놓고 온 상태라 다른 물건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창문을 깨부술 만한 물건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빈 건물이라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너무 급한 나머지 신고 있던 구두를 겉옷으로 벗어 감싼 후 힘차게 돌려 창문을 내리쳤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시도하자 창문이 깨졌고 날카로운 부분들을 정리한 뒤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제가 있던 곳은 그래도 2층이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매달려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자마자 다시 구두 고쳐 신고 제 차에 올라탔어요. 핸드폰을 보자마자 남편에게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고 시어머니한테도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일 처리를 끝내려는지 분명히 제가 수십 번 전화한 걸 알고 있을 텐데 받지 않는 거 보곤 남편과 시모의 행동을 점점 더 용서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제가 가지고 있던 감정이 안 좋아졌어요. 내가 이런다고 못 나올 거라 생각했어? 수십 통 전화했더니 이제 받아? 일처리 다 끝났나 보네. 전화 받는 거 보니까. 그래, 다 끝났다. 그 건물 이제 당신 건물 아니야. 내 거라고. 네가 얼마나 잘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원래 자질이 있는 사람이 가져가야 하는 거야. 내 돈 받아 잠깐 반짝거린 거 가지고 너무 나대면 큰 코 다쳐. 너랑 나랑 노는 물이 다르다고. 그런데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와서는 온 동네를 다 휘젓고 다녀서 흙탕물을 만들어놔. 돈맛 좀 봤다고 너무 나대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야. 앞으로 부동산 일에는 손 떼고 집에서 수발이나 들면서 살아. 이래서 여자는 집안일을 해야 한다니까. 결국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간 이유가 시부모님 수발 들라는 거였어? 그렇게 배 아프니? 내가 잘 되니까? 차라리 이럴 거면 이혼하자. 더 이상 이렇게 사는 건 아닌 것 같네. 처음에는 같이 힘내서 열심히 살아보려 하는가 보다 생각했는데 이 모든 게 내 착각이었네. 너는 평생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는 꼴을 못 볼 거야.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 건물값 50억이나 통장으로 넘겨. 그리고 이혼하고 앞으로 연락하는 일 없었으면 좋겠어. 이 쫌팽이 같은 놈. 남편은 결국 제가 잘 되는 꼴이 배가 아파 모든 일을 저질렀고 거기에 더해 괜찮은 물건은 남편이 소유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남자였어요. 결국 제가 가진 것도 뺏어갔고 더 이상 볼 필요 없다 생각했는지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 아무렇지도 않게 청산하고 각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저도 아무 생각 없이 그 건물을 남편에게 넘긴 건 아니었어요. 남편이 모르는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고 전 재산을 털어 주변 일대의 건물들을 전부 매입한 남편이 대박이 아닌 쪽박을 차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었었죠. 확실히 제가 너무 섣부르게 구매한 건 맞았어요. 그래서 적자를 감내해야 됐고 남편의 말 안 들은 걸 후회하고 있었는데 신도시가 들어온다는 말에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동네 분위기 조성해서 바람 넣어 건물 판매하려는 작업이었던 거죠. 거기에 저는 제대로 물렸던 거였어요. 그런데 남편 또한 주민들이 흘린 정보를 저보다 더 믿고 있었어요. 그 이유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큰 금액대의 건물을 구매했었고 그동안 실적이 좋았던 결과를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었나 봐요. 그리고 신도시를 추진 중이라는 진짜 소문까지 퍼지게 되면서 항상 신중하던 남편이 분위기를 타고 일대의 건물을 전부 매입해 버렸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 처참했습니다. 신도시는 잠정 무기한으로 미뤄졌고 그 결과로 인해 더 이상 발전이 없을 것 같았던 마을은 주민들까지 하나둘 떠나게 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금액도 없이 투자한 남편은 건물을 급매하려고 해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유령 마을이 되어버리자 자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전 재산을 홀딱 날려먹게 되었네요. 그동안 힘들게 달려오며 일궈냈던 사업을 한순간에 망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과 이혼하고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무리하지 않고 투자하고 있어요. 자신의 지나친 욕심으로 인해 화를 부르게 되었고 그제서야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있었죠. 남편은 감당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빚을 떠안게 되었고 결국 길거리에 나앉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렸네요. 저를 무시하고 제 의견은 들어주려 하지도 않았던 남편이 맞이한 결과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저를 증오했던 남편이 받게 된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편은 노숙자로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어요.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진 것 같습니다. 주변에 친한 사람들 몇 분이 이혼은 했지만 제가 이렇게까지 잘 나갈 수 있었던 건 그래도 남편 덕 아니었냐며 한 번쯤은 도와줄 수 있지 않냐고 속마음을 꺼냈는데 글쎄요,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요? 저를 아무도 살지 않은 빈 건물에 차단기까지 내려서 서류 접수했던 남편인데 용서해줘야 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숙자의 인생을 살고 있는 현재의 남편을 구제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한마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힘내는 하루가 아니라 힘이 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어요. 항상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